5월 8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 랭찰률이 2.63배로 집계되면서 수요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호주은행이 금리를 4.35%로 유지하며 4회 연속 동결에 나섰습니다. 유로존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오르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하며 틱톡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AI용 M4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4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 급감했습니다. 인텔과 퀄컴의 화웨이 대상 반도체 수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드러켄 밀러가 엔비디아 지분을 축소하며 AI 열풍은 과대평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빠른 글로벌 투자 뉴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홍성재입니다. FOMC회를 마치고 돌아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은 연준 내 매파 평가로 알려진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에 주목했는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서 고착화될 경우 연준의 다음 움직임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 파월 장관은 대치되는 행보인데요. 블랙아웃 기간에서 돌아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디즈니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목표가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거물 드러켄 밀러가 지분을 줄였다는 소식에 2% 가까이 빠졌고요. 또 테슬라는 중국 쪽 악재의 4%, 디즈니는 실적의 발목을 붙잡히면서 10%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증시 마감 상황 서영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 후반 들어 나스닥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38,800선이고요. S&P 500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1%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빅스 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반도체 관련주 강세로 반등했고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고요. 2018년 1월 이후 최장 랠리를 이어갔던 항생 지수는 0.53% 하락했습니다. 한편 호주 중앙은행이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런던 증시 BP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유지하고 쉘이 말레이시아 주유소 사업 매각 계획을 보도하며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닥스 지수는 1.4%, 깍그 지수는 0.99% 올랐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가 인플레이션 하락을 예상하고 미국 국채 매입을 권고했는데요. 계절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반영될 경우 시장 기대보다 더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오늘장 10년물 국채금리 요동쳤는데요. 10년물이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 10년물 국채금리는 4.4%대, 2년물 국채금리는 4.8%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보다 59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외환 보유액을 푼 걸로 풀이되고요. 한은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설명 자료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산 저가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파고드는 이른바 차이나 공습이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위안화 약세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위안화 평가 절하가 중국의 수출 증가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늘장 달러 인덱스는 105선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36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4인 중반대, 위안달러 환율은 7위안 초반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체크하겠습니다. 하마스가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은 중재안을 일축하고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은 대표단을 파견해 중재국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오늘장 WTI 78달러선, 브렌트유 83달러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특징주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5월 7일, 우리 시간으로 5월 8일 특징주 시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섹터별 흐름 살펴보면 임의 소비재, 기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1분기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지분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AI 열풍이 너무 과도한 것 같다며 나는 워런 버핏이 아니다. 20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AI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행보로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드러켄밀러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오늘장에서 1.7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웨이브가 일본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투자 라운드에 10억 5천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함이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시리즈 C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팔란티어도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1분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EPS는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가이던스 제시에 주가는 급락했는데요. 연간 매출을 26억 8천만 달러에서 26억 9천만 달러 사이로 안냈는데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27억 1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고요. 알렉스 카프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의 24%를 차지한 미국 상업 사업이 단기적으로 회사 성장에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15%대 급락했습니다. 인텔 이슈도 잠시 짚어볼 텐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퀄컴과 인텔에 내준 허가를 취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지난달 출시한 메이트북 X 프로 노트북에는 인텔의 칩이 들어가는데요. 이로써 화웨이는 노트북과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고요. 인텔은 오늘 0.94%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애플 이어서 볼까요? 오늘 몇 시간 후면 애플의 온라인 렐루즈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애플은 여기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M4 최신 칩 탑재인데요. 애플은 앞서 이 칩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ACDC라는 코드명을 가진 이 프로젝트는 애플의 칩 설계 전문 지식을 서버 인프라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다만 애플의 주가는 이 같은 소식들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0.36%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짚어볼까요?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의 4월 판매량은 약 6만 2천 대로 전년비 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모델 Y와 모델 Y의 차량 인도량은 3월보다 30.2% 줄었는데요. 반면 경쟁사 비아디는 4월에 전년비 49% 가까이 증가한 전기차 판매량을 내놓으며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전체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규모는 커진 와중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태고요. 과연 4월 말 테슬라가 발표했던 가격 인하가 다시 중국 내 테슬라의 입지를 바로서게 해줄 수 있을지 시장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오늘장에선 3.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비아디 잠시 보겠습니다. 비아디는 5월 14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첫 픽업 트럭 비아디 샤크를 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비아디는 오늘장에서 0.12%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는 더 낮은 가격의 전기차 브랜드의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비아디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이라 전했고요. 이번 계약은 전기차 판매를 넘어 매출 확대를 모색해온 비아디에겐 호재입니다.
니온은 자체 배터리 생산을 계획했으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며 지난해 12월 해당 계획을 포기한 바 있고요. 비아디와는 반대로 니온은 오늘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했던 루시드도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1분기 손실이 전년비 줄었고 매출 역시 월가 예상을 웃돌았지만 주가는 급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매출의 30%가량이 사우디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사우디 판매를 제외하면 1분기 매출이 전년비 19% 감소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선 14%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 스타트업 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행과 관련해 반독점 규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협회는 최근 몇 년간 MS의 반경쟁적 관행으로 의심되는 여러 문제들을 인용해 왔는데요. 한편 MS가 지원하고 있는 오픈 AI는 텍스트2 이미지 생성기 달리3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를 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시 배경은 많은 국가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I 생성 콘텐츠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른 우려로 풀이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장에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싱가포르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향후 4년간 120억 싱가포르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최고 지도자들은 현재 엔비디아나 애플 등 CEO를 초청해 글로벌 기술 파일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요. 아마존은 또한 싱가포르 정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싱가포르에서 생성형 AI 채택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0.03%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버입니다. 인스타카트는 식료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들이 미국 전역의 수십만 개 우버이츠 레스토랑 파트너들에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메이플 베어로 알려진 이 업체는 그동안 도어대시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마케팅 지출을 늘려왔고요. 오늘 장에서 우버는 1.5%대 밀렸습니다. 보잉도 잠시 살펴볼까요? 현지 시간 6일 나사는 보잉의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의 첫 시험 비행이 안전상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잉은 자사의 새 사업 모델 중 하나로 나사가 지원하는 민간 유인 우주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2월 스타라이너의 첫 무인 실험 비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보잉의 유인 우주선 사업도 대폭 지연됐습니다. 보잉은 오늘 0.92% 소폭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의 회계연도 2분기 EPS는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이 220.8억 달러로 예상치인 221.1억 달러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가 이번 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디즈니의 전체 영업이익은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코어 가입자는 이번 분기 600만 명 이상 증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치가 기대보다 덜 상향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면서 디즈니 오늘 9.5% 크게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UBS 실적 짚어보겠습니다. UBS는 1분기 EPS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한 52센트로 집계되고 매출 또한 127.4억 달러로 예상을 웃돌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했습니다.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후 비용 절감 등으로 지난해 4분기까지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다 이번 분기 순이익에 돌아섰는데요. UBS는 오늘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혼조세 나타낸 가운데 3대 지수 ETF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는 XRP 필수 소비재 ETF가 1% 정도로 가장 잘 갔고요. 반대로 속스 반도체 ETF는 0.8% 정도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원자재 마감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도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큰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WTI는 78달러 중반대, 브렌트유는 83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도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의 물동량 증가와 여름철이 다가오며 늘어날 냉방기 사용량을 주시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0.8% 정도 상승했는데요. 다만 2%였던 어제에 비하면 상승폭 자체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주요 곡물 선물들은 어제 일제히 올랐던 만큼 이날은 모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대려 선물이 0.2%, 옥수수 선물이 0.3%, 밀 선물이 0.8% 하락했습니다. 금 선물은 0.3% 정도 약간 빠졌는데요. 그래도 2,322달러 선 지켰고요. 주요 금속 선물들은 엇갈렸습니다. 팔라듐 선물은 0.6% 하락한 반면 백금 선물은 2% 넘게 뛰었고요. 구리 선물과 니켈 선물은 0.5% 정도 내림세 연출한 가운데 알루미늄 선물은 0.7% 약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암호화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재 63,100달러 선 터치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0.6% 정도 내려가면서 3,0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ETF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hares MSCI 유럽 파이낸셜즈 ETF, 티커명 EUFN입니다. 유럽 금융기관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며 유럽 중앙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이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 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서프라이즈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레인 위원은 지난주에 공개된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비 2.4%로 예상을 하회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완화된 점을 높이 샀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이 크게 둔화된 것이 유의미하다며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레인 위원은 또 유로존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도 좋게 봤습니다.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점이 유럽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인 위원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6월 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더해 오늘 유로존의 3월 소매 판매까지 전월비 0.8% 증가로 나오며 유럽 증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유로존의 변동성 지수인 유로스톡스 변동성 지수 V2TX는 14.39로 한 달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럽 중앙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추후 유럽 중앙은행의 피벗이 확실시된다면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남유럽의 관광 호조를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간 유럽 경제의 2단화로 불리던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체질 개선과 관광업 성장으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 통계청은 올 1분기에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유럽연합 EU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5%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스페인이 2.4%, 포르투갈이 1.4%, 이탈리아가 0.6%로 모두 유럽연합의 평균을 넘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이 그간 시행해왔던 가혹한 긴축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성장과 수출을 되살리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자 했던 노력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며 특히 관광업의 급격한 상승이 유럽의 경기 호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크레이셔즈 항생기술주 ETF 티커명 KTEC입니다. 중국 항생기술주들을 담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중국 증시를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존재는 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의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농촌을 떠나 도심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2억 9,7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31%가 50세 이상이었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였다고 합니다. 또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60% 가까이 증가하며 이들이 졸업 이후 현장 근로보다는 사무직 일자리를 더 선호하며 제조 부문의 구인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인구의 3배인 15%에 달하지만 제조업에 관심을 갖는 대학 졸업생은 거의 없다고 하죠. 이에 정부가 지원해온 분야인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2025년 자동차 같은 주요 제조업에서 3천만 명 이상의 노동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감이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인력난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인건비 상승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민간 부문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2022년까지 10년 동안 2.4배 상승했고 이주 노동자 월 평균 소득은 2023년까지 10년 동안 80%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제조기업의 기본 월급은 2023년 기준 약 78만 원, 한화로는 약 576달러 정도였는데 10년 전에 중국과 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의 기본급이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중국 인건비가 늘며 중국에 진출한 일본 제조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에 진출한 일본 제조기업의 기본급은 10년 전 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의 기본급보다 40%나 더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 같은 제조업 난조는 결국 구인난과 비용 상승 등의 악화로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떠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의 노동 문제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전반의 회복을 지연되게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에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집권 서막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를 얻어 203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하게 될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취임식을 갖고 집권 5기를 천명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러시아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취임식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이후 대부분 국가들도 취임식 보이콧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이도훈 주 러시아 한국 대사가 참석하며 전략적 외교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현대판 차르의 대관식이라 불리는 이번 취임식에서 푸틴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이어갔을까요? 푸틴 대통령은 먼저 러시아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고난 후 더욱 강력하게 거듭날 것이라고 연설 포문을 열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자급자족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 원수의 모든 권한을 이 목적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는데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건데요. 서방 국가를 향해서는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형태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방침도 밝혔는데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북한과도 방문 시기를 조율 중인 만큼 반서방 연대 구축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취임 연설에서도 나타나듯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은 서방과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의 장기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 4일 러시아 내무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수배자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어제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하르키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포탄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요. 취임식 전날인 월요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시작할 조짐을 보였는데 이는 러시아의 핵 전력을 과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견제할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서 사보타주를 계획하고 있는 움직임을 유럽 정보 기관들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유럽과 러시아 간의 긴장감도 극대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유럽 방문은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6일 시진핑 주석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3자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당사자도 아니며 중국의 공정한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응수했는데요. 오는 7월에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오는 15일 전쟁 후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접한 관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대량으로 공급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미국이 이를 겨냥한 제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요. BBC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쓴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미국과 유럽산 부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자국산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석유와 식량을 제공한 사실까지 전하면서 이들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북한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시대는 먹거리에도 직격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전쟁 시점이었던 2022년보다는 나아졌지만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특히 옥수수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류 상황이 어려워지고 브라질에서는 홍수로 인해 생산량 전망이 하락하자 크게 올랐는데요. 북중년 협력으로 지정 확정 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가운데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식품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새로운 내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거나 합병 지역의 인물이 중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로 인한 관련 종목도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서방 전력회사들이 안전한 원자력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우라늄 채굴 기업인 카메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점도 카메코에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56로 상향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동맹국 안보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었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할 기업이 록히드 마틴으로 선정되면서 최대 수혜자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제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수주 잔액은 올해 예상 매출액의 2배가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푸틴의 5번째 취임식을 짚어보면서 장기화될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2020년 6년 중임제 개헌으로 2030년 대선에 또 한 번 출마할 수 있고 최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푸틴의 새로운 임기가 서방에 대한 도전과 고립에서 시작됐다고 표현하는데요. 신냉전 구도에서 비롯되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 Connect the world. Good morning, 한경 Global Market.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마크더치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또 헤지펀드 거물 드러케밀러는 엔비디아 지분을 축소하면서 AI 열풍이 과대평가됐다고 밝혔고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2.63배로 나오면서 수요가 양호하게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카시카리 총재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었죠. 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나마 투표권이 없는 인사라서 다행인 부분도 있는데 발언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의 다음 단계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밀컨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다만 그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현재 금리 상태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걸 기다리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현재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횡보하고 있어서 현재 긴축적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는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3월 점도표에서는 2회 금리 인하로 적어냈지만 6월엔 어떻게 될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밀컨 컨퍼런스에서는 드러켄 밀러가 엔비디아 지분을 축소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월 말에 엔비디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했다면서 과대평가된 AI 열풍이 단기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AI의 힘에 대해서는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AI는 인터넷과 운명을 같이 할 거라면서 현재 자본 투자로 인한 이득은 4, 5년 후에 크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미국의 기준금리 주제로 돌아가서 지난주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이고 주말 사이 고용지표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 역시 응찰률이 2.63배로 수요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쭉 이어질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 소식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주은행이 금리를 4.35%로 유지했고요. 유로존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미국의 경기 낙관 지수가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밤사이 호주가 예상대로 금리 동결에 나섰는데요. 시장 반응 어땠습니까? 네, 현재 시각 7일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기존의 4.35%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난 11월 이후로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돌리기 위해서 최적의 금리 경로는 불확실하다며 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요. 이 같은 문구는 지난 3월에 진행됐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바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호주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둔화하고 있지만 중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2, 3%의 목표 범위와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은행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도 금리를 결정합니다. 관련해서 전망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9일 금리를 결정하는 영란은행은 금리 동결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영란은행은 9월 금리 인하 시작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데이터가 약하게 나올 경우 그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고요. 영국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초점 역시 이번 금리 결정 결과 자체보다는 첫 인하 시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각으로 8일에 금리 결정 결과를 발표하는 스웨덴은 지난 3월 금리를 발표할 때 인플레이션 움직임에 따라서 5월이나 6월에 첫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25bp 내린 3.75%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스웨덴의 통화인 크로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첫 인하 시기가 6월로 미뤄지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전망 확인해 봤고요. 끝으로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체크해 보시죠.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에 제소하며 이 틱톡 금지법 항의에 나섰고요. 또 모간 스탠리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치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했고 JP모건은 당분간 유틸리티와 필수품 섹터에 주목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는데요. 자, 틱톡 금지법과 관련해서 틱톡 그리고 바이트댄스가 정면 반박에 나섰죠. 미국의 수정 헌법을 이유로 들면서 이 관련 내용들을 항의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틱톡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금지법을 이유로 미국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는데요.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 측은 이 법안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틱톡 측은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단일한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누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중국이 어플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데이터에 접촉할 것을 우려하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틱톡을 둘러싼 4년간의 논쟁이 결국 인터넷과 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 국면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4월에는 중국 정부가 애플에게 중국의 안보를 이유로 메타의 왓츠앱과 스레드 앱을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한 바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틱톡과 중국의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는데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례는 이전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과거의 법률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플랫폼 사용 금지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과연 틱톡 금지법으로 인한 파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친 상황에서 과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내일장 체크 포인트, 내일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나오고 또 기업 가운데서는 ARM, 에어비앤비, 우버의 실적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 상술의 지금 세계에서는 일본을 구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다음 타겟으로 한국과 중국 증시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제대했습니다.